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임유정이고요. 라운제나 스피치 학원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랑 나랑 좀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요. 선입견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아들들이다 보니까 쟤네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아이들은요, 저를 바라봤을 때 우리 엄마는 꼰대 같아. 잔소리만 해.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해. 하나의 선입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일단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우리부터 아이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 어떤 아이들한테 갖는 그런 선입견 틀들을 깨는 게 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대화라는 거, 여러분 이제 회사 나가면 상사랑 고객이랑 대화라는 걸 하잖아요. 친구랑도 대화를 하죠.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감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너 되게 힘들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고객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즈니스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과 대화를 나누면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이들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공감도 얻을 수 없고 이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 최대의 고객. 우리 아이들을 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 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랑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무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사랑해서예요. 우리가 아이를 무시하는 경우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아이를 좀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잘 되게 하려고, 뭔가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로 비춰줄 수 있다. 사랑의 언어를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충고는 그만하고 제대로 행동으로 도와줘라 라는 거잖아요. 아이가 힘들 때 안아준다든지, 아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저희 아이는 물을 갖다 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우리 뭐예요? 아니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가급적 좀 몸을 움직여서 물을 갖다 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물을 갖다 주지만 네 스스로 물을 갖다 먹을 수 있는 모습도 엄마는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알겠어 엄마, 나 지금 이거 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사랑의 언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와 엄마, 아이와 부모의 대화는 사실은 어렵다.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보통 엄마들이 가장 나쁜 게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이한테 투영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중2 아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집에서 살림도 많이 도와주는 그 정말 딸 같은 아들이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좀 불량한 아이들하고 어울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엄마가 느끼는 이 좌절, 불안,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이의 핸드폰을 뺐고 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핸드폰 주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2 아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올바른 건 아닌데 요즘 아이들 호기심에, 그리고 친구가 하니까 이런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 물론 옳지 않아요. 제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엄마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보다는 강건하게 우리 아이가 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지, 왜 불량한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연애할 때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지 마라 부모가 그러면 둘이 결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불량한 아이인지 한번 초대해서 밥을 한번 해줘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나쁜 짓도 음지에서 하지 못하게.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부모한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말은요 여러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성립이 됐을 때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혼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안전해.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돼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현명한 엄마들은요, 나는 네가 어떤 말을 하든 엄마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 너의 모든 말을 엄마는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꼭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내가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도 안전해. 엄마 나 담배 핍니다. 엄마 나 요즘에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근데 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쉽진 않아요. 근데 엄마들이 많은 분들이요, 내가 아이한테 조금 잘해줘 놓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변화하질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준다고 해서 잘해주는 게 다시 온다? 변화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give and forget.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요, 그냥 뭔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왜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모든 노고가 다 사라집니다. 바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명한 부모들은요, 가장 중요한 거, 아이의 마음을 잘 봅니다. 표면적인 걸 보지 않아요. 그 표면적인 것에 있는 아이, 마음을 봅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오늘 저녁 몇 시에 먹어요?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7시에 먹잖아. 아빠 오면 먹지. 엄마는 먹었어. 그러니까 너 대충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명한 부모들은요, 아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봐요. 아이가 엄마, 우리 오늘 저녁 몇 시에 먹어? 이러면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하다? 배가 고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너 배고파? 그럼 엄마가 지금 밥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마트에 들여가는데 막 땡깡을 부리고 막 바닥에서 막 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도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아이를 혼낼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알아맞혀 보자. 자, 아이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맞힐 수 있는 엄마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바로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형으로 아이의 마음을 나열해 보세요. 자, 엄마가 너 지금 마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거 정말 너무 사고 싶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막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너 이거 엄마가 안 사줄까봐 굉장히 불안하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세 번째, 너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땡깡 부리고 그러고 사람들이 너 쳐다보니까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아? 그렇대요. 제가 또 그 다음에 말한 게 뭐였냐면, 너 엄마가 요즘에 바빠서 너 많이 신경 못 썼는데 너 이렇게 해서라도 엄마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이곳은 다 같이 있는 장소니까 조금 장소를 이동해서 엄마랑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니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안 사게 됐어요, 장난감을. 근데 차를 딱 타는 순간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까 엄마가 말했던 마음 가운데 엄마를 보고 싶은 게 진짜 나의 마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보고 싶다고 하면 보고 싶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지. 사랑해 하고 안아줬고. 아이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이렇게 막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마음, 너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엄마한테 요즘에 서운한 거 있어? 너 요즘에 뭔가 친구들한테 뭐 실망스러운 게 있니? 너 요즘에 괜히 불안하고 두려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메타 마음, 메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마음을 엄마가 얘기해 줬을 때 그때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 다 갖고 있는데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한테 좋은 자전거를 사줘도 나보다 더 좋은 자전거 타는 사람 많아. 여러분, 불평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딱 하나, 감사입니다. 아이가 감사를 알잖아요. 그러면 불평불만도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요, 누군가는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엄마가 감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에 대해
대해서 남편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그 대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엄마들이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한테 니네 선생님 왜 그러니? 니네 선생님은 진짜 이상해. 니네 선생님은 진짜 열심히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애써 든 뭐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늘로 그냥 흩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가장 또 중요한 대상이요, 아이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면은요, 아이한테 잔소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6년 만에 너무 간절하게 이제 낳은 아이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태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먹을 때도 감사하고 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감사하고,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특별하거나 특이하게 뭘 잘하는 아이들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영어 점수요 70점이 목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야, 무슨 영어학원 그렇게 보냈는데 70점이 목표냐, 90점은 목표야, 최소 80점은 맞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때 엄마는 네가 70점이라는 목표를 세워도 좋고 90점이라는 목표를 세워도 좋고 50점을 맞아도 엄마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말을 했어요. 되게 뭐 정답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 나는 이번에 70점이 목표라는 이야기는 점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점수를 맞든 엄마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자, 어떤 거에 감사하냐면, 첫 번째는요, 아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숨을 쉬고 들숨 날숨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면요, 이 세상에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을 가질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숨 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두 번째는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되는 그런 세상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챗GPT, AI, 또 웬만한 것들은 다 앞으로는 AI가 해줄 거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 단어를 못 외운다, 수학 공식을 못 푼다, 그런 거에서 우리 엄마들이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고 협동하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 내가 배우는 내용, 선생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거창하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하고 내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것을요, 매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첫 번째는요, 네 친구들은 다 왜 그러니? 근데 그 아이 때는요, 친구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엄마랑 못한 이야기 친구들한테 하고, 친구랑 마음을 터나오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내 친구를 무시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어머 쟨 저렇구나, 어머 쟨 저렇구나, 이거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친구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 마음속으로 담고 계시고요, 그걸 아이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은 다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친구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여러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경험도 많이 안 했고 생각도 인지도 다 크지 않은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말은요, 무시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밖에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3B 하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3B가 뭐예요? 부정의 말 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비아냥거리는 말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안 해도요, 아이들한테 마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좋은 점만 바라봐 주세요. 너는 참 이런 걸 잘하는구나. 너는 참 이런 거 너무 칭찬해. 난 참 너의 이런 면이 좋아.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하고 싶지만 맨날 얼굴 볼 때마다 넌 이런 게 문제야. 너는 왜 이렇게 사니?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넌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직장 생활 단 1시간도 못 할 거예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아빠랑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말들. 여러분, 아이와 나의 인생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아이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아이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인생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돈 버는 거야. 이런 말로 아이한테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부담감을 듣고 아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화는 더 큰 화를 만들더라고요. 화를 냈을 때 효과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자. 특히나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트 화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HALT 화법이에요. 하트 할 때는 절대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말자. 헝그리, 배고플 때. A는 angry, 화났을 때. L은 lonely, 외로울 때. T는 tired, 피곤할 때. 배고프거나 힘들고 지칠 때는 대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 하냐? 맞아요. 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너무 피곤할 때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조금 있다가 대화를 연기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랑 대화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상감요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요. 내 감정을 이야기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요청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학교를 조금씩 늦어요. 한 5분, 10분씩.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한테 아침부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기분 나쁘게 시작을 하면 제 기분도 좀 나쁘고 아이도 아침을 나이스하게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좀 이 상감요라는 화법을 써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가온아, 지금 네가 오늘 수요일인데 지난 월, 화, 오늘까지 합치면 네가 3일을 늦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네가 늦는 시간이 한 5분에서 한 10분이거든. 근데 이거는 네가 마음을 먹으면 안 늦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네가 이렇게 늦어서 선생님한테 혼이 나거나 얘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까봐 엄마는 조금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너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청. 지금 네가 마음을 먹고 딱 일어난다면 너는 이제 늦지 않을 거고 일어나서 씻으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해도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까서 입에 넣어줘서 내가 너무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이가 느끼는 것 같아요. 복숭아를 먹고 또 일어나서 갔거든요. 근데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줘요. 네가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 거야.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너에게 도움을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도움을 주려면 지금 너의 능력을 견고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학교에 간다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네가 익히고 배운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진짜 너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일어나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일어나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말투 첫 번째는요, 말이 자체가 좀 센 분들이 있어요. 야 있잖아, 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좀 톤을 높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말 끝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 그래서 보통 말을 할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말을 동그랗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톤을 내리고, 그래서 막 말할 때 막 톤을 옆에서 감정을 앞세워서 하지 마시고요. 한 톤을 깎고 부드럽게 말하면요, 아이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자기 자신의 대화를요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면요 부정적인 말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가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속으로 계속 치치치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네가 뭐 청소를 한다고? 치! 네가 이번에 뭐 시험을 잘 본다고? 치! 네가 뭐 숙제를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말도요, 너 그거 못할 거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뭐야? 쟤는 왜 저래? 뭐야? 저게 맞아? 그러니까 뭐야 라는 건요, 이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볼 때 뭐야? 쟤 왜 저래? 저런 말 왜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그냥 바라봐주면 됩니다. 아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요, 훈계하거나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는 굉장히 이 우주가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주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가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이 한국은 지구에 있고요. 이 지구는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가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고요. 우주가 이 아이를 나한테 보낸 이유,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 스피치를 이제 훈련을 하면서 보면은요, 엄마, 아빠의 그릇대로 아이를 키운 집들은요, 대부분 아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현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생각, 아이가 하는 말을 어른이니까 평가해도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요. 이 아이는 되게 특별한 존재야, 정말 존귀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근데 위험하다고 해서 자꾸 아이를 제어하면요, 아이가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신중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조심하면서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요,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내가 봤을 땐 너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유정아,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천천히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 과정 중에 성장이 있는 거다? 우리 과정을 즐겁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야, 인생은 괴로운 거야. 그러면 아이가 정말 인생은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인생은 정말 살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즐거움과 파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뭘 바꾸면? 나의 생각을 바꾸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이야, 인생은 너무 행복한 거야.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즐거우려면 너 혼자 즐거울 수 없고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 즐거워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엄마부터 아빠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눔이 커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인생은 행복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한테 그러면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너는 어쩜 이렇게 적성에 맞는 일이 없니, 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겠니, 이런 말들보다는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강점이 있다. 그리고 그 강점이 일찍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 너라는 나무에는 너라는 열매가 열릴 거야. 그 열매는 반드시 열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올지를 모르니까 많이 배우고 익히고 어떤 열매가 꽃 피워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우리 한번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너희들 왜 태어났니? 나 괴롭히려고 태어나니? 왼수 덩어리들. 이거 우리 사실은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네들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뭔가 잘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보다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존재만으로도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이렇게 좀 돌려서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미안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돈이 있었으면 아이 피아노 학원 보내줬을 텐데 그때 내가 아이 돈이 있었으면 영유를 보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아이한테 뭔가 더 경제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러한 후회가 들어서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고 더 행복한 현재가 주어지면 후회해도 돼요. 하지만 후회는요, 오히려 내가 아이를 사랑하게 하고 현재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후회는 핑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못해준다라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과정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요, 물론 돈이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좋은 학원에, 좋은 선생님에. 근데 그 학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요,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협동할 수 있는 유산을 내가 아이한테 물려준다. 여러분, 그건요, 영어 단어, 수학 공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한테 못 해준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 생각 버려놓으세요. 더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요, 내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도 어떻게 바꿀 수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 인생, 타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들 공부 딱 이렇게 학원 짜서 공부시켜서 1등 시켜서 서울대 보내야지.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요, 눈을 못 마주쳐요. 그 아이가 서울대 통계학과더라고요. 정말 공부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했지만 그 아이가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사회성 이런 걸 배워나가는 건요, 사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엄마가 다 컨트롤해 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의 인생을 컨트롤했을 때 그게 역효과, 이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너무 아이를 내 종속의 그런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게 해주고 싶다. 돈이나 성취나 어떤 명예, 권력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돈을 벌 때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아이는 불행해져요. 성취가 없는 일에는 도전하지 않을 가능성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성취라든가 이런 돈과 권력보다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나누고 협동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을 해보다 TV의 임유정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나운서 쇼핑호스트 생활을 했었고요, 라운제나라는 스피치 학원 원장으로 20년차 스피치 코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표 불안으로 스피치 학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무대예요. 우리가 남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을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무대에 서는 경험은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허설입니다. 앞에 카메라 놓고 메타인지 자기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짓은 어떻게 하는지, 나의 말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나의 목소리가 씩씩하고 전달력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전날 너무 떨리죠? 발표 전날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발표하는 그 PPT 슬라이드를 계속 보셔야 한다. 꼭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제 핸드폰에 PPT 슬라이드를 놓고 화장실에서 TV 보는 중간에 자기 전에 그냥 PPT 슬라이드를 계속 넘겨요. 이렇게 되면 이 PPT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 PPT의 플로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리허설을 할 때 내가 발표할 내용을 앞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가까이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좀 멀리 째려보기를 원합니다. 뭘 째려보냐, 내가 발표할 내용을 멀리 이렇게 띄워보는 거예요, 모니터에. 그러면 청중이 이 부분, 이 그래프, 이 표, 이 제목을 먼저 보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화자의 시선이 아닌 그 청자의 시선으로 그 PPT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 PPT의 이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째려보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실전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하시고 또 서서 하시고, 그리고 내일 입을 옷도 한번 미리 입어보고 하시면 좋고요.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청중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주면 청중 이미지가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내가 호텔에서 한다, 아니면 내 앞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호텔 100명 청중 이미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띄워놓고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너무나 중요한 강의는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청중 이미지라든가 나를 째려보는 무관심의 그런 청중 이미지 사진을 띄워놓고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무대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몇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근데 너무 떨린다, 내일 발표인데 너무 떨린다 이러면 그때 특효 약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말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뭐뭐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요, 안녕, 반가워, 내가 오늘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해볼게. 야,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 네, 이렇게 반말로 하다 보면요, 훨씬 더 친구한테 말하듯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내일 현장에 갔을 때는 뭐뭐이잖아, 이거를 뭐뭐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때요, 상대방은 내 말에 논리를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논리보다 비언어, 이 목소리나든가 바디랭귀지를 먼저 봤는데, 그 중에서도요, 바디랭귀지를 제일 먼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는 자세, 인사하는 자세, 손 제스처하는 자세, 아이 컨택트, 표정, 이런 것들이요, 더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때 내가 자신감 있는 바디랭귀지를 하면요, 이 사람 되게 태도가 좋다, 뭔가 자신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발표를 할 때요, 이 바디랭귀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손 제스처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러면 또 이게 경직돼 보여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 여러분 이렇게 농구공 잡는 자세라든가 기부 자세,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런 자세를 하시면 이 자세하는 리듬에 맞춰서 목소리의 리듬이 또 앞으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스처를 하면 목소리 내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손 제스처를 말을 시작한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 컨택트예요.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앞에 청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돌리면요, 굉장히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눈동자랑 고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세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오프닝을, 서론이죠, 인트로 멘트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스 브레이킹, 이 긴장이 깨지지 않아서 어려운 본론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피치에 있어서 서론은요, 전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오프닝 내용은요, 절대 부정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돼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정말 마음까지도 축축 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 처진 스피치는요, 본론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프닝은 긍정적으로 해라 라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오프닝을 할 때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성 있게 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의 나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든지, 오프닝 때 이렇게 나의 마음, 진정성 있는 오프닝을 얘기하시면요, 본론 결론도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근데 저는 아나운서하고 쇼핑호스 생활하고 스피치 강사로 20년째 활동하고 있잖아요. 떨려요. 그래서 그 떨리는 것이 나만 떨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가서 말할 때 떨리면 그 감정을요, 굉장히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되게 열정이 있구나, 설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좀 떨린다면 그 떨림이라는 감정을 너무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떨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떨리면 마이크가 이렇게 떨려요. 그럼 그냥 두 손으로 잡으세요. 근데 두 손으로 잡아도 너무 떨린다 그러면 마이크를요, 턱에 붙이세요. 근데 마이크를 턱에다 이렇게 붙이면, 마이크 헤드를 붙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단면적인 걸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붙였는지 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떨지 마시고 마이크 헤드를 여기다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떨린다, 그래서 막 목소리도 막 이게 염소 소리가 나온다 하시면요, 일단은 숨을 가두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앞으로 보내십시오. 우리가 숨을 가두면 더 떨려요. 그래서 이럴 경우, 그래, 그냥 숨을 아웃고잉, 내가 그냥 앞으로 밀어내주자.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때요, 사실은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숨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시원하다라고 듣고요, 그 숨을 따라서 우리 음성은 진동, 주파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내 안에 있는 긴장도 숨을 타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시원하다, 개운하다, 잘 들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을 앞으로 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떨릴 때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주존이 있습니다. 우주존이 뭐야? 정말 우주의 길을 잡아당기는 그 우주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요, 약간 천장을 바라보는, 천장 모서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좀 이마에 나오는 그 존이 우주존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지 아니라 가슴을 딱 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눈높이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이 열리고 어깨가 열리고 나의 자신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떨릴 때는 아자아자 파이팅,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슴을 열고 시야를 위쪽으로 해서 여기가 우주존이지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요, 정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없던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딱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안 믿긴다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는 건 강점이 많아요. 제가 어디에 가든 백화점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목소리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막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요,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기술을 모르거나 그럴 마음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분들은요, 일단 목소리가 작아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려면 숨을 가득 담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내뱉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자신이 없거나 귀찮거나 힘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숨을 가득 담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말하는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있잖아 맛있는 맛집에 갈 건데 그 맛집 나랑 같이 갈래? 이게 아니라 나 오늘 맛있는 맛집에 갈 건데 나랑 같이 갈래? 맛집의 맛, 가치의 가가 첫 음절이에요. 그래서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면서 말하면 단어에 대한 연상 효과가 좋아져요. 예를 들어 날씨 정보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날씨 정보입니다 이런 못 알아듣거든요. 날씨의 날, 정보의 정의 악센트를 주면 날씨 정보입니다. 단어에 대한 이미지, 연상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웅얼거리지 않고 전달력 있게 얘기하고 싶으면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웅얼거리는 분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길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불을 좀 드시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세로다, 수직이다, 버티컬하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를요 세로로 배열해 보세요. 그러면 단어의 높낮이로 인해서 갭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갭과 갭 사이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말하기도 편하고 또 듣기도 편한 그런 목소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스피치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프랩이라는 이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죠. PREP. 첫 번째, 포인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결론을 말하고요. R은 이 문제의 reason, 원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E는요, example,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의 사례, 아니면 경쟁자의 사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사례 등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포인트.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PREP 공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건배사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건배사는 택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땡큐. 이렇게 건배자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좋다고요 라는 말만 해주세요. 나는 우리 회사가 좋다고요, 나는 우리 동료가 좋다고요, 나는 나의 인생이 좋다고요, 좋다고요 라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택의 C, cheers는요, 선창과 후창을 씩씩하게 힘차게 한다, 이런 법칙을 기억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에 공식이 있으니까 나만의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세워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말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이 분더더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싶다면 평상시에 나의 생각을 심플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스피치에 공식이 있는 것들을 한번 그 공식에 맞춰서 세팅을 하세요. 너무 나의 생각, 너무 나의 주관적인 말들, 꼰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고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말을 미리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스피치는 크게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 생각,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견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왜 해요? 우리가 말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선물을 주는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딱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정말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감정, 저 처음 보는 사람 앞이라 말 못하겠어요. 낯설어서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내 마음을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가 돈이 되는 스피치, 이 퍼블릭 스피치 잘할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세요. 그럼 그들이 또 감정을 열어서 나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